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주는 12번째 주입니다. 1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교재를 중간고사 때 교수님이 나눠준 그 책의 5장의 여러 금융상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과 투자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입니다. 챕터입니다. 자, 여기에는 섹션 1에는 우리가 많이 신문에 회자되고 있는 펀드라는 개념을 쭉 설명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파생상품, 선물, 옵션, 스왑,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지만 다시 실용금융에 나오는 선물과 옵션과 스왑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그 다음 섹션 3에서는 구조와 상품이 어떤 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 섹션 4에서는 금융 투자 상품을 투자 시에 어떤 면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등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펀드 상품의 특성과 직접 투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파생 상품의 특성과 손익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와 상품의 주요 특성과 손익 구조를 이해하고 금융투자 상품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10월 27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는 기사 내용입니다. 급없는 서학개미, 주식에서 3조 4천억을 벌었지만은 파생상품에서는 와장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이른바 서학개미가 올해 들어 3조 4천억 정도의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저점 매수에 나선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인 해외 파생상품까지 손을 댄 겁없는 서학개미들은 1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이리스크 상품은 상품 구조를 충분히 분석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거의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불확실성 정도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리스크는 리스크 그 자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도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펀드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펀드의 개념에는 자, 일단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의 분류를 보면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서 판단해서 투자하는 얘기를 직접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어려워서 투자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는 자산 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해서 운용을 하는 건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데 간접 투자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펀드가 뭔지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라는, 자, 교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고는 설명하십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우리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통 신문에서는 사모펀드니 공모펀드니 얘기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상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펀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펀드란 자산운용회사가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
인프라 및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을 얘기합니다. 투자 성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펀드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수익이 왕창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펀드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기대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펀드 운용의 결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이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책임은 펀드 매니저가 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이 된다. 그렇게 손실을 많이 내는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가면 갈수록 그 쓸당이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펀드 투자 의사결정 시에 펀드의 운용 특성, 투자 리스크, 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고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에는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펀드 매니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잘 테이킹을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중소형주하고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대형주들은 그렇게 큰 변동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이 변동폭이 되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펀드 금액에 대형주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또는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지수가 시장이 무너져서 빠진다 손치더라도 그쪽에 편입시켜서 시장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이 자기 포트폴리오가 빠졌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과감하게 테이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펀드 매니저한테 자기 돈을 맡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접 운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투자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야,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운영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겠지.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그죠? 자, 펀드의 운용 구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이거를 자본시장법상에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여러가지 펀드에 대해서 여러 조직들이 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보관수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사무수탁을 계약을 해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도 하고 이 펀드를 판매회사가 팔아서 펀드를 해지하기도 하고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펀드 판매회사는 은행이나 뱅크나 정권회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정권회사가 주로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심지어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낸 펀드를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존이라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그 펀드는 직접 펀드를 판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투자자가 고객이 판매회사에 가서 펀드를 판매하고 또 필요하면 중간에 환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자산보관수탁회사인 신탁업자는 그 판매회사하고 자금이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여러가지 신탁계약을 맺고 운용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산보관수탁회사가 있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고 판매회사가 세 개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데 도와주는 대표적인 기업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운용 관련 회사 중에서 펀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바로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의 설정, 펀드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펀드 매니저가 속속되어 있는 자산운용회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운용 역량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회사의 펀드를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펀드 매니저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펀드를 걸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개 자기 펀드의 실적이 마이너스가 가지 않도록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운영에서는 신중을 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펀드에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두 가지 비용이 따르는데 수수료라는 것이 있고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운용보수입니다. 그죠? 운용보수. 자, 수수료는 뭐냐면은 펀드 투자자가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일회성 비용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판매회사, 은행, 정권,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데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도의 환매를 하면은 환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회사에는 또 판매 보수가 있고 운용회사에는 운용 보수가 있고 자산보관 수탁회사 일반 사무관리회사에는 신탁 보수와 사무관리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용 보수이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판매 보수가 운용 보수보다 더 많이 선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펀드 투자의 장점으로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 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매니저를 투자 자산 운용사라는 그 자격으로 불려집니다. 흔히들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에는 규정상에는 투자 자산 운용사라는 것이 펀드 매니저를 지칭하는 한국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우리 수강생들 가운데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취득을 해두면은 나중에 자산 운용사에 취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자산운용사 지금 설립하는 회사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신입 직원이나 1, 2년 됐는 경력 직원을 뽑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투자자산 운용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산운용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수강생이 있으면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미리 학교 다닐 때 취득을 해두면은 많은 취직하는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펀드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환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환매라는 건 중도에 내가 만기 되기보다도 가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해서 중간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환매 라는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개방형 펀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므로 운영 후에도 추가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쇄형 펀드는 원칙적으로 만기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하고 기간이 끝나면 전자산을 청산해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폐쇄형 펀드라고 하고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우리가 개방형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추가 불입 여부.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고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를 우리가 단위형 펀드라는 얘기하고 추가형 펀드는 수시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추가형 펀드는 수시로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공모형 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공모형 펀드라고 얘기하고
사모형 펀드는 49명 이하, 그러니까 50명 미만이죠. 49명 이하의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형 펀드라고 합니다. 2인 이상이면은 다 가능합니다. 거치식 펀드는 일시에 거금을 투자하는 거고, 적립식 펀드는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분기 등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적립식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임의식 펀드는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한다. 임의식 펀드. 자,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면은 주식형이 되고,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채권형 펀드가 됩니다. 이거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혼합형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주식형 펀드에는 성장형 펀드입니다.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성장형 펀드고, 가치주 펀드는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가치주 펀드라는 표현을 쓰고, 배당주 펀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배당주 펀드입니다. 그러면 섹터형 펀드는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 펀드,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뭐 등등, 보험 섹터 펀드 뭐 등등 다양합니다. 보통 그 섹터는 한 10개 종목을 갖고 그 섹터 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섹터형 펀드라는 표현을 쓰고,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 펀드. 자,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는 하이힐드 펀드는 트리플 B 이하인 투기 등급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그러면 MMF 펀드는 마니마켓 펀드인데, 여기에는 양도성 예금 정수나 기업어미나 국공채나 환매 조건부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수시 입출금이 용이한 펀드입니다. MMF 펀드. 국공채 펀드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국공채 펀드입니다. 회사채 펀드는 트리플 B 이상 플러스 이상인 우량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회사채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채권 공부할 때 채권에도 신용 등급이 있다고 얘기했죠. 최상 등급은 우리나라에는 트리플 A가 최상 등급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D급 등 채권도 있습니다. 트리플 A, 그리고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제로, 트리플 B 마이너스, 트리플 B 이상은 우리가 그 투자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블 B 플러스 이하는 투기라고, 투기 등급으로 그렇게 분류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지난 우리 채권 공부할 때 간단히 리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그죠? 그다음에 기타 펀드로는 대체 투자 펀드, Alternative Investment Fund. 자, 부동산 펀드라든가 특별 자산 펀드 내기는 도로에 투자한다든가 항만에 투자한다든가 항공기에 투자한다든가 선박에 투자하는 이런 특별 자산 펀드도 있습니다. 특별 자산 펀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펀드 수수료 알아볼까요? 펀드 클래스의 유형은 펀드 수수료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선취하는 것을 우리가 A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입 시 선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판매 보수가 낮아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런 걸 수수료 선취형 펀드입니다. 수수료 후치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매 시에는 후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단기에 환매 가능성이 낮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미진구는 C인데, 자, 선취, 후치, 판매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 보수가 높은 펀드로서 단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럼 수수료 선후치는 선치, 후치, 판매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판매 경로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인터넷 전용 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저렴하나 별도의 투자 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전용 펀드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가 높으나 별도의 투자 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온라인 슈퍼는 한국 포스증권에서 판매하는 저비용 펀드를 얘기하고 직판,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수체감. 보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판매 보수가 낮은 종류의 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펀드를 보수체감 펀드라는 표현을 쓰고 무권유 저비용 펀드는 별도의 투자 권유 없이 투자자가 펀드를 매수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다른 펀드보다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낮은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한 펀드를 개인연금 펀드라는 표현을 쓰고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이 P1이라면 퇴직연금은 P2입니다. 퇴직연금인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한 펀드로 일반 펀드보다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은 장기 주택마련 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펀드 투자 시 비용 절감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판매 보수가 낮은 수수료 선치형 펀드가 유리하다. 판매 보수가 낮은 수수료 선치형 펀드가 유리하다. 미리 그 판매 회사가 선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단기 투자 시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수수료 미징구 시형 펀드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 회사별 판매 수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 보수가 저렴하다. 온라인으로 가입 시 판매 수수료 부과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재간접 펀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펀드의 유형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ETF라는 펀드는 상장 지수 펀드를 얘기하는데 Exchange Traded Fund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정 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ETF. ETF는 부도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장 지수 증권은 ETN에서 Exchange Traded Note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투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매매, 임대 및 주택 저당 증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최근에 리츠 회사가 몇몇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공매는 농협 한올 리츠도 조만간 상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롯데 리츠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 꿀팁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 상품이다. 모든 펀드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품 운용회사에 따라서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다.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수익 구조가 일반 ETF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정권회사를 통해서 1억이라고 있다면은 한 1억 5천 정도를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빠질 때는 그만큼 현금 원금보다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자, 인버스 ETF는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대신 지수가 내려가면은 수익을 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인버스 ETF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해외 지수와 원자재 ETF는 환율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 리스크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이나 투자 성향이나 자금 용도 등의 적합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를 하는 겁니다.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 대상의 분산을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섹터, 투자 지역, 자산 운용사 등을 분산해서 투자함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투자 펀드를 하게 되면 매입 가격의 평준화 효과,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에서 한 번에 거금을 투자할 때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판매 보수 수주 등 기타 비용 부담이 적은 펀드를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나 후치 판매 수수료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와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준 등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을 참조는 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 과신해서는 안 된다. 과거 성과가 미래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실정 분석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리스크가 높을 때는 수익도 높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운용회사나 펀드 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서 가입한 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 교체 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펀드를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펀드들이 코스피를 추종하고는 펀드는 한 5% 내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모든 거를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펀드 매니저 등은 자기들은 전부 다 그래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별 주식, ETF,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입니다. 자, 운용 목표는 개별 주식은 인덱스 초과 수익입니다. ETF는 특정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특정 인덱스를 추종하고 액티브 펀드는 인덱스를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지분 증권이라면은 ETF나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집합 투자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 증권이라는 개념이 소위 펀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유동성은 개별 주식이나 ETF는 높습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유동성이 좀 낮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이나 ETF는 레버리지가 가능한데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인덱스가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비용은 개별 주식은 위탁 수수료를 내고 ETF는 위탁 수수료에다가 운용 보수도 내고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는 판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까지 냅니다. 개별 주식은 분산이 불가능하지만 ETF와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별 주식에는 정권 거래세가 매도시 부과가 되나 ETF나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정권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때 쭉 리뷰를 해봤는 거는 뭐냐면은 펀드에 관한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주식, 채권, 인프라 등 실물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고 투자 성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원금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펀드 투자 의사결정 시에는 펀드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죠? 자, 펀드의 운용 구조에는 자산 운용사가 있고 판매회사, 투자자가 있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운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펀드의 투자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다고 설명했고 펀드의 유형에는 환매 여부, 추가 불입 여부, 자금 모집 방법 등 투자 방식 따라서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데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펀드 수수료는 선치, 후치 등도 있다고 얘기했고 펀드 투자 시 비용 절감 노하우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가 뭐고 상장지수 정권이 뭐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뭔지도 설명했고 투자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예금 보호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 대상의 분산을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판매 보수 등 비용 부담이 적은 펀드를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고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 주식, ETF,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10분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2교시에는 우리 실용금융에 나오는 파생상품, 데리버티브가 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